부담빠자.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관광객들한테 삥을 뜯어가지고 먹고 살겠다. 벽화를 왜 해? 저런 거 뭐하러 해? 부동산 값만 오르기만. 여기에 좀 배울 점 좀 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안녕하세요. 전남 기자회견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고 기자, 고정민입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해결사 남궁민이가 있다면 이 전남 기자회견에는 고정민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개가 좀 많이 식상했네요. 전혀 반응들이 없으세요. 네. 아, 제 소개 좀 너무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고 기자잖아요. 네. 혹시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고발 기자. 고기가 생각납니다. 네.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그 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진남, 그냥 뭐 앞뒤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정말이신가요? 네, 오늘 주변에서는 기대를 그렇게 해보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직진을 하시는지 아, 고소하다. 아, 뒷걸음질을 하시는지 오늘. 오늘 주제는 그렇게 이제 뭐 광범위하거나 민감한 주제는 아닌데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딱딱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보도국장님께서 이번 주제를 좀 주셨는데 어찌른 무거운 주제를 주셨나이까 참 어려운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시재생입니다. 네, 도시재생. 주제 참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정급희 기자님, 도시재생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부하는 기자시니까 잘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부 안 해오셨군요. 아니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도시재생사업을 얘기하기 이전에 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그게 신도시 개발이죠. 신도시 개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허물고 논을 메꾸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죠. 그러면 그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를 하냐면 외부에서 그 도시로 인구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구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국가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순환이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구역에 있는 건물들 모두 다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설 사업체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물들을 놔둔 상태에서 이른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런 기조의 핵심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죠. 네. 저도 공부했다기보단 제가 한번 개념을 구상을 해봤는데요. 신도심 개발, 빳빳한 새하얀 도화지에다가 아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개발은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덧칠을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그 고대 파피루스 아시죠?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거기에 적혀있는 글이나 어떤 그림을 다시 복원해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조심스럽다 보니까 한치의 실수라도 생기면 이게 굉장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벌어지지 않을까. 미술 전공하셨나 봐요. 아니, 전혀 전공하지 않았는데. 파피루스는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발명하기 이전에 그거 갈대 잎을 종이로 대신 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가죽을 썼죠. 네. 거기까지 해가지고 공부해 오셨어요. 기본이요, 기본 장착돼.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뭐 도시재생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게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는 혹시 아세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런던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이 어디서부터?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도클랜드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8년 슬럼가가 됐다고 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시민단체 주민들이 일어서서 공원과 갤러리를 조성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서 도시재생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디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시범 지역이 충남 천안 6군데 정도 됐어요. 6군데. 충남 천안이 가장 모범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충남 천안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있는 비어있는 건물을 샀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걸 만들면서 모범 사례 1번에 충남 천안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법률이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본격화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도시재생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무거운 게 아직 성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죠.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뉴딜 사업의 유형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 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 플러스 뉴딜 사업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복합적인 개념인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의 활력 회복.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화된 거죠. 규모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나눠놨죠. 그래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 지원형, 일반 거일형, 또 중심 시가 지형, 경제 기반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시재생과 네. 뉴딜 사업의 차이가 좀 있어요. 도시재생은 정부가 주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딜 사업은 주체가 주민들이 되는 거죠. 지역 공동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들어도 도시재생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길, 무슨 마을, 그리고 무슨 정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CNN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로 우리나라 한 곳을 꼽았는데요. 그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CNN 방송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어도 모르는데. CNN에서 선정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이 부산 감천문화 마을이에요. 거기 벽화가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데는 충남 천안이 선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알려진 건 감산마을이 먼저 알려졌을 거로 보고요. 전남 목포의 서산동, 원금동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네. 곳이더만. 네. 지금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자면 통영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나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군산 우체통길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경리단길 또 북촌도 유명하죠. 네. 이렇게 지금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뉴딜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국 단위에서 이 도시 재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걸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본격적인 토크를 좀 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순천이죠? 네, 저도 순천이라고 들었는데요. 순천에 우선 2곳의 도시재생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 향동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입니다. 1430년에 지어진 순천부 읍성이 위치한 곳으로 지역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외곽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갔고 향동은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환경을 정비하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해 주택과 상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150개가 생겨났고 빈집 180여 곳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 장천동과 저전동에 두 번째 사업을 유치했고 올해는 순천역 일원에 전국 최초로 세 번째 사업을 유치해 도시재생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50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이 참여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히 뭐 부수거나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이 지금 밥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도시재생의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2014년에 청가지로의 정원도시 사업.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청수골 셋들 사업의 일환으로 청수정 카페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 카페는 한옥을 리모델링한 카페로서 일자리와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은 2017년 일반 근린형인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순천에 있는 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재생을 특화한 사례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원래 목적이 거기 사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 그렇죠. 이런 게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보다는 사실 관광객들 주머니를 털어서 뭐 이렇게 먹고 산다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삥 그 뜯는 거 아닙니까? 삥 뜯는 거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민들이 이제 그죠 상주 인구가 더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낙후된 그 시가지가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은 좀 왜곡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또 다른 시각이 관광객들한테 있어요. 삥을 뜯어가지고 이걸 장사해가지고 먹고 삥 살겠다. 뜯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먼저 네. 주거 환경 정비가 아까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하고 주거지 지원형 그거는 정말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소득 향상. 그래서 여러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순천 도시재생 과정을 좀 보니까 순천이 그래도 전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거든요. 순천이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사람보다는 시스템, 외부 전문가보다는 주민을 기준으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 순천 같은 경우에는 향동하고 금곡동 일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빈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주택들이 많아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동네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느냐. 골목길 정원 그리고 마을 공동체 육성을 하고 생태 기반 시설을 구축한 다음부터 에코마을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도 지역이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금곡동과 향동은 그렇게 해서 순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공부를 많이 했네요. 제가 사실은 기억력이 상당히 나빠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순천에 대한 도시재생은 많이 못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도 많은데요. 이 기자님들 왜 이러시죠? 많이 못 들여다보고 어떻게 오시죠? 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해요. 지난해 2019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순천이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주민주도 성공적 사례를 인정받아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지? 목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목포에 상당히 인터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주민 참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여기는 시와 골목을 만든다는데 저런 거 뭐하러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했던 게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모아요. 그리고 주민 검토 아까 하신다고 했죠. 시민 토론회도 합니다. 도시재생 자문회 회의를 해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계획을 짰어요. 이게 사업 시행 전의 모습이고요.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상황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상황판 설치하고
또 상가 이분들이 민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뭐 어떤 일을 했냐면 목요일마다 점심을 같이 먹는답니다. 관계 공무원이 됐든 뭐 시장님이 되셨든 가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밥값은 먹었네요. 이야기 청취를.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같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주민 의견을 그만큼 관심 있게 소통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소통이 어느 곳에서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그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지역 공동체를 보고하는 건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 중에 하나인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의식의 전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포 아까 언급 잠깐 하셨는데, 목포는 제가 이렇게 원도심 쪽, 구도심 쪽에 가서 들어보면 그런 좀 슬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슬픈 얘기. 네. 내 건물값,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오르기만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임대도 안 내주고, 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허름해도 두고 그게 재생에 관해서 그 관심이 투자가 없어요. 되기만을 기다리시는 이런 이야기. 그렇죠. 부동산 값만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순천에 한 곳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일자리 그 금곡동에 아까 청수정 그 카페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60세 이상의 90%를 차지하는 동네랍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까지는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 보급률도 30%, 도시가스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하면서부터 정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이분들이 18명 주민들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청수동 카페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순천 청수동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밖에까지 쭉 서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물론 사람들 많이 투입돼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수익 배분 주민들이 하겠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주체는 젊은 분들이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 도와서 같이 하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제 활성화, 경기 활성화 얘기를 하시는데 내 지역에 우리 주민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 재생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관광이라는 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 도시재생이 성공한다면 정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목포나 다른 이 서부권의 지역들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이 순천이라는 지역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수로 한번 가보시죠. 옆 도시 여수도 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우수도시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여수는 톡톡 기자님께 네, 여수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정말 좋죠. 네, 이 노래 때문에 여수가 관광지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수 다들 가보셨을 반응이 텐데.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제 노래가 별로였나요? 도시재생 사업 우수 도시인가요, 여수가? 도시재생 사업 뭐 우수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뭐 받았다고도 들었고요. 예. 듣기만 하셨군요. 네, 듣기만 했습니다. 조사는 안 하셨군요. 네. 그래서 뭐 상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밤바다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수 가장 유명한 데 있잖아요. 밤바다와 바다에 함께. 있는 낭만포차. 그렇죠. 낭만포차. 낭만포차 있고 중앙동 해변 해양공원, 거북선대교, 돌산대교 이렇게 뭐 근대 문화유산 쪽을 이렇게 쭉 망라해서 많은 발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도시재생 사업이었나요? 낭만포차도 도시재생 사업의 청춘포차 이렇게 연계되는 해서 거죠, 같이. 예, 네. 같이 묶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수에서는
특이한 게 좀 있어요. 여성 그 인권 사각지대죠. 성매매 집결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먼저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그냥 피해야 할 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도시재생으로 좀 새롭게 변모를 해보면 어떠냐. 그 역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 전주 선미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인데 도시재생으로 굉장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가면서 관광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독특하네요. 사실 사람들이 꺼리는 지역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는 거 제가 정말 독특합니다. 앞으로 여수에서 그럼 뭐 어떤 사업들이 좀 더 추진이 될까요? 지난해 하반기에 여수 선정된 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스마트하게 통통 문수동 골목길 그 빈집 정비 요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명소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여수 관광객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여수? 남들이 관광하러 그냥 가는 거지. 갔다 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워낙 여수 관광객들 많이 몰리니까 관광할 것, 볼거리 많이 이 있다. 시점에서 뭐 누구랑 이래서. 같이 갔을까라는 궁금증. 그래서 친구랑도 가봤고 그랬는데 참 제가 느낀 건 역시 좀 이 목포가 아쉬운 게 좀 있다. 여수에 좀 배울 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어떤 많이 거 얘기하시는 발견했거든요. 거예요, 목포? 아주 사소한 낭만 포차부터 지금 목포가 지금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포가 이 여수를 사실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수의 그 사례들이 목포에 좀 이렇게 도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 네. 듣다 보니까 목포가 꼭 따라쟁이 같은 느낌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된 점들은 배워야죠. 네,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목포스럽게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과정인 것 네, 같습니다. 목포 도시재생 이러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목포는 항구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면 인물인가요? 투기. 부동산 투기 논란. 그렇죠. 사실 이 국회의원 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더 목포를 전국적인 관심의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근대문화유산들이 자리 잡은 목포 원도심 일대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 지역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재진이 유력인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을 통해 목포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지인들이 매입한 건물은 알려진 것만 모두 9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썼던 가옥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주변 건물 가격은 평균 1.7배에서 최대 4배까지 뛰었습니다. 이후 서산 옹금지구와 유달 만호동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은 마을이 통째로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언론에서 그 당시에 방송에서 2019년 1월 중순에 터졌는데 아주 각 방송, 신문 모든 데서 목포를 주목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관심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걸 목포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서 알아차리게 됐고 그게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어떻게 보면 볼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전국적으로도 목포가 그런 일제하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관광지로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죠. 네, 국회의원의 이 투기 의혹 논란, 이게 사실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기자들 사이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됐죠.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거의 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22채를 샀니 했네 이렇게 하니까 쉽게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게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논리와 증거를 거론을 어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이셨어요?
저는 투기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했죠.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좀 해주셔야겠네요. 투기라고 쉽게 얘기한 사람들, 뭐 방송 보고 투기라고 쉽게 얘기한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딱 문제를 냈죠. 기자 두 명한테 문제를 냈어요. 1980년대 말에 전남 영암군 그 황무지에 인천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한 90만 평을 샀다. 이게 투기냐 투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시에 그건 당연히 투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5천 명 이상 고용되고 있는 현대 3호 중공업이다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 그건 탔어요. 사실이에요? 커피를 드셔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이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산다 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죠. 좀 배가 아프잖아요. 네. 막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부자라고 하면. 사촌이 그건 땅을 쉽지 사면 않잖아요. 네. 많은 건축물을 문화재를 좋아해서 사들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근데 있나? 투기라고 하면은 그 투기 행위로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로 해서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쉽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좀 매도일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그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지역에 땅값이 올랐나? 건축물 값이 올랐나? 좀 오르긴 올랐죠. 이런 거 얘기 많이 네, 오르긴 나왔었어요. 올랐죠. 올랐었어요.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투기가 아니다라는 그 증거나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어떤 형태였었냐면요. 22채로 보지 말아달라. 두 필지였죠. 두 정확하게. 필지였죠. 네. 정말 좁더라고요. 결국엔 한 공간인데 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다 조각조각 찢어져 있다 나누어져 이게 몇 보니까 개의 필지가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가 뭐 5개 필지, 5개 집원이 있는 거예요, 주소가. 그래서 그게 이제 22필지다 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22채다. 그래서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22채? 그럼 아파트가 22채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자면 이 모 의원의 투기 사건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시겠습니까?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놀라게 한다. 아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벌백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일벌백계는 아는데 일벌백계를. 그 뜻을 모르고 그러면 있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언론도 그 일벌백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언론이 그 당시 떠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는 지금도 네. 언론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언론의 명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 언론이 이 사회의 필요 악이라고 생각해요. 또 없으면 안 되고 네. 있으면 너무 지나치고 네,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라고 누군가가 일벌백계 네, 당해야 되는 바라보는 경찰과 언론이 당하든지 뭐 꿀떡 국회의원이 기자님은 당하든지. 아니신 거죠? 나도 뭐 당할 수 있으면 당하는 위치에서 당해야죠. 네. 그래서 또 이거를 투기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오비 일학이라고. 오비라.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처럼 뭔가 오해 살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죠. 네. 그리고 소주집 가서는 빈병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죠. 이런 말이 있나요? 다 신조어예요. 신조어. 아, 신조. 소주집 가서 빈병을 들고 가면 그 마신 걸로 해요. 마신 걸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슬로 시작해서 슬로 끝나는 우리 꿀떡 기자님. 네. 새로운 말도 배웠네요. 네. 네. 너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요? 예, 한번 써먹어 보려고.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투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할 얘기를 정작 못 하고 있는데요. 목포 도시재생 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핫하게 뜨는 곳 아십니까? 어머,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는 거예요? 뭐 서산 옹금지구 거의 얘기도 제- 나와야 되고요. 저는 서산 옹금지구 근데 역사의 거리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네. 드라마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곳들도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에 네. 뭐 연인의 슈퍼라던가 무슨 호텔 안 그렇죠. 보셨죠?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저 그래서 무슨 호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땡땡땡 호텔. 아니, 네, 유튜브는 엄청 보신다고 유명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는 다 봐요. 유튜브. 공부를 유튜브로 하신다는데요? 유튜브예요. 네네. 어젯밤 1시까지 공부했어요. 유튜브. 고 목포 네. 근대역사관 네. 예, 이쪽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 더불어서. 네. 네, 가장 큰 틀에서 지금 도시 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서산 옹금지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호 유달동 이쪽 일대는 이제 근대 역사의 거리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들이나 가세요? 목포 사시는데 저는 머리 식히러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세요? 점심 먹으러 가끔 가고 있어요. 그쪽이 이게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부산 광역시의 감천 마을처럼 감천 마을도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비디오 영상을 봤는데 부산 감천 마을보다 훨씬 더 경관도 좋아요. 서산 꿀통 옹금지구가 기자님은 직접 가보지 않고 다 영상과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셨군요. 가보는 걸로. 네. 근데 거기에 어떤 가장 아쉬운 점이 그 휴식 공간 그런 편의 공간들이 많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두 가지 공간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서산 옹금지구는 진도 조도 사람들이 원래 어선들이 가장 가까이 닿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작게 마을이 형성이 좀 됐었고 그랬던 곳이고요. 또 그보다 더 앞선 역사로는 이제 만호동, 유달동에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번성했던 개항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제 일제가 이렇게 침투 오면서 원래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밀어내고 조성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역사관이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뒤로 산이 뒤쪽에 있고, 일달산이고, 네, 앞쪽에 앞에 바다가 보이고. 있고. 일본인 주거 지역이죠. 네. 조차지. 그래서 그렇게 참 대단한 지역이고 그런 역사들을 안고 있고 또 이제 문화재청에서 여기를 인정해 줬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일제시대 때 남았던 집들을 개보수를 통해서 조선인들이 살면서 이게 거쳐온 거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6.25 전쟁까지 터지고 다시 막 이렇게 도망갔다가 양철 지붕까지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서 보면 이게 일제시대 당시에 지었던 일본인의 건축물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의 향수가 또 안에 묻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높게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지역을 좀 더 관심 갖고 찾아주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실제로 해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대 역사 그 거리를. 근데 저희가 사실은 살고 있지만 안 가본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 식사하시는 거 왜 안 가보셨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 아까 우리가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목포도 그런 근대 문화 역사 거리 일대가 일제 잔재고 식민지의 유산이지만 그런 식민지의 유산도 지역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움직임이 목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행. 처음에 야행하니까 저는 무슨 그게 역사공간 문화재. 네. 네, 네. 역사 야행- 공간을 활용해서 축제를 벌이는 건데 이름이 야행이죠. 밤에 밤야자. 실제로 굉장히 예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목포 원도심의 역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도시재생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골목이 예뻐졌다. 가보셨죠? 벽화가 예,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아진 거는 둘째고요. 그 다음에 줄을 길게 늘어선 분들 아주 그냥 지나가면서 쓱 훑어봐도 줄을 굉장히 길게 늘어선 그런 풍경도 볼 수 있고요. 축제 행사도 늘어났고 젊은이들 창업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협동조합 지금 실제로 그쪽 그 순천처럼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빈집들, 저희 빈집이 상당히 많았어요. 서산옹금지구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빈집이 많은 상황인데 그걸 활용하는 대책들도 목포시에서 내놨고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부 예술인들이 서산동, 옹금동 보리마당 근처로 또 이주하시고 문화체.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리고 일단 그쪽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원도심 자체가 옛날에는 좀 어둠의 자식들만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건물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문을 열려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측면이지만 일단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도 저녁 8시 음. 요 정도 되면 택시 잡기 원도심이 힘들어요. 깜깜해지잖아요. 예.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네. 여수 밤바다처럼 저희도 좀 환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1차 도시재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력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페인트를 들이부어가지고 이렇게 벽화 그리기가 예뻐요. 됐지만 예쁜 건 또 예쁘게 남아 있습니다. 좀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더 한 번 더 발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목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는 좀 불이 꺼졌다.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MSG를 좀 쳐서 야간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MSG가 여기에도 효과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콘텐츠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 지역 또 무안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무안군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남학 신도시나 첨단 도시와는 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자연을 재료로 삼아서 관광은 물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무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주거 복지 개선, 일자리 창출, 도시 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도시 경쟁력 회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집수리, 보행로 등 정주 여건을 먼저 개선한다고 하고요. CCTV나 스마트 보안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근데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거리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CCTV 있어야 되죠. 골목길 정비해야 되죠. 거기에 정주 여건 마련해서 마을 회관 좀 다듬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는 거라 저희는 사실은 무안군이나 다른 지역이나 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항상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 이 밖에 무안도 있고 또 광양 그리고 담양 이렇게 두 곳에서도 그 도시재생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으로 인한 효과들이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뭐 단점도 있을 테고요, 장점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오늘 뭐 각자 생각하는 장단점이 어떤 건지 좀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점은 저희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관광객 유치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뭐 빈집 활용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소통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점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도시재생 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소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소음을 어떻게 처리를 하며 사생활 침해까지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치단체들이 관광객 끌어들이기에만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 정작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걸 추진을 하는데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듯해요. 좀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도시재생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벽화. 도시재생 이꼴 벽화. 이거는 이 좀 벽화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벽화는 듯합니다. 역사성이 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부터 왕릉에 보면 다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으로 된 거예요. 도시재생이 벽화다. 사실 벽화는 경남 통영이죠. 네. 예, 벽화하면 경남 통영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좀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무조건 따라하기 쉽보다.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도시재생의 개념, 그리고 성공 사례인 순천과 여수, 그리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까지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시재생을 지켜봐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더 핫한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